네, 국문학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챕터 10 CBT 적중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동안에 1장의 안전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제9장 챕터 작업장치까지 이론적인 내용들을 다져왔는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챕터 10 CBT 적중 모의고사 1회부터 5회까지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실력을 한번 다져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제1 적중 모의고사 1회. 자, 어떤 문제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1번. 다음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했어요. 예,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이제 빨간색 원에 검정색 그림을 그리고 바탕은 하얀색이 그려져 있죠. 이와 같이 빨간색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시는 보통 우리가 이제 금지 표시를 좀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 금지가 탑승 금지인지 보행 금지인지 또는 차량 통행 금지인지 출입 금지인지를 살펴봐 달라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뭐 이렇게 출입 금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차량 통행 금지도 있을 것 같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차량이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차량 통행 금지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금지 표시들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번 그런 금지 표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은 내용일 것 같아서 우리가 한번 차량 금지 표시를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 이런 출입 금지들이 많이 나오는 편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 직진 금지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화살표가 있고 이렇게 빨간색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은 출입 금지에 해당이 되고요. 자, 보행 금지에는 사람이 그려져 있네요. 그다음에 차량 통행 금지는 이렇게 지게차가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사용 금지는 손바닥이 그려져 있고요. 장갑이나 손이죠. 예, 근데 탑승 금지는 이렇게 사람이 어떤 부위에 좀 올라가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금연이나 화기연금은 뭐 잘 알 수 있겠지만 이 물체 이동 금지라고 하는 것은 이 물체에다가 빨간색 표시를 해놨어요. 예, 이게 이 그림이 이제 어떤 물체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금지 표시는 빨간색으로 좀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하나 자주 나왔던 문제 중에 헷갈리는 문제가 좀 있는데 안내 표시를 잠깐 볼까요? 안내 표시인 경우에는 예, 여기 뭐 안전 제일 같은 그런 표시인 것 같은데도 예, 이거는 녹색자 표시입니다. 녹십자 표시. 네, 십자가의 원을 그려놓고요. 음극 구호 표시는 이렇게 하얀색 십자가를 그려놨습니다. 나머지 뭐 들것이나 세안이나 이런 것들은 알 수 있는데 여기 비상용 기구, 비상용 기구가 십자에 뭐 쓰여져 있으니까 내용이 쓰여져 있으니 글씨가 쓰여져 있으니까 쉽게 찾을 수 있겠죠. 네,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시 표시를 좀 잠깐 보시면 이렇게 안경이 그려져 있는 것은 뭐 보안경 착용이고 뭐 이게 어떤 방독면처럼 그려져 있네요. 그죠? 요거는 방독면 착용이라는 것이고, 요거는 마스크 착용이라는 것이고, 보안면 착용, 안전모 착용, 귀에다가 뭘 들은 거, 쓰인 것 같은데, 귀마개 착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안전화, 장갑, 안전복 착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고 표시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음, 경고 표시인데 뭐 요거는 인화성 물질을 경고하는 거고 이거 인화성 물질과 산화성 물질 경고가 아주 비슷하게 생겼네요. 구분하는 거는 이제 이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동그란 산소를 표시하는 O자가 그려져 있네요. 그죠? 그래서 산화성 물질 경고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소를 그려져 있는 모습 듯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요것도 자주 나오는 편이죠. 매달린 물체 경고. 그죠? 네. 나머지들은 크게 많은 출제가 되지 않지만, 출제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레이저 광선 경고 표시. 요것이 좀 독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도가 떨어지지만, 한 번 정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시간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먼지가 많은 장소에서 착용해야 할 마스크는 어떤 것입니까? 그랬어요. 산수 마스크는 뭐 산소가 부족한 곳에 쓰는 것이고,
방독 마스크는 그 독성 가스가 있는 데 쓰는 거고, 일반 마스크는 뭐 그냥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사용하는 마스크고, 방진 마스크가 바로 이 먼지를 제거시키는 마스크에 해당이 되니까 4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인력으로 운반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찾습니다. 공동 운반 시에는 서로 협조해서 작업을 하고요. LPG bom배는 굴려서 운반한다. 아, 이게 좀 틀렸네요. 그죠? 이게 잘못됐습니다. LPG bom배라고 하는 거는 이제 LPG 가스를 담아놓는 통을 이제 영어로 bom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굴려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긴 물건은 앞쪽을 위로 올려서 운반한다. 예, 앞쪽을 약간 위로 움직이는 게 좀 안전한 그런 운전 방법으로 표시하고 있고요. 무리한 몸가짐으로 물건을 들지 않는다. 네, 무리한 몸가짐을 하게 되면 몸이 다칠 수 있는 위험성이 많이 크죠. 자, 3번은 뭐 큰 문제 없이 우리가 풀 수 있었고요. 4번에 지게차 조종석 계기판에 없는 것은 했어요. 계기판에 없는 거 찾습니다. 진공계, 네. 그 다음에 연료가 얼마큼 들었는지, 냉각수, 온도계, 오일, 압력계 등이 있는데, 진공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진공계는. 뭐, 이거는 뭐, 특별하게 어떤 진공계를 우리가 보아서 사용할 이유가 좀 없기 때문에, 예, 이런 진공계는 이제 없는, 계기판에서 없는 내용에 해당이 되죠. 5번. 네, 타이어 트레드 패턴의 필요성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타이어의 트레드 패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우리가 트레드 패턴으로 보고 있나요? 네, 타이어의 트레드 패턴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친구들만 좀 나온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주행 방향에 대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홈을 파놓은 것은 이제 리브형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은 이제 물살을 가르고 달리기가 참 편하고, 또 선의 방향 시에 옆방향에 밀리는 힘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이 좋다. 고속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러그형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옆에 갈비살처럼 이렇게 홈을 파놓은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견인력이 굉장히 좋은 그런 타입으로 얘기했습니다. 견인력이 좋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러한 고속용과 또는 타이어의 견인력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리브러그형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블록 단위로 만들어 놓은 블록 단위가 있고, 또 오프로더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타이어 패턴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 이거를 묻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묻는 문제인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필요성, 이런 필요성, 패턴의 필요성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타이어에서 발생한 열을 발산한다. 아, 좋죠. 타이어에서는 열을 발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니까. 타이어도 열을 버틸 수 있는 온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한 120도, 뭐 130도 넘어가면 타이어가 쉽게 이렇게 타는 듯한 냄새를 풍기면서 마모가 아주 급격하게 이루어지게 있죠. 그래서 열 발생은 아주 중요한 요소에 해당이 되고요. 트레드부에 생긴 절상의 확산을 방지한다. 아, 그렇죠. 연결되어 있다면 패턴들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다면 한번 절손이 되면 계속 이어지겠지만 이거를 이제 끊어놨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끊어놨다. 그러니까 절손이 되더라도 이 부분만 절손되니까 이것도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주행 중에 진동을 흡수하고 소음을 방지한다. 아, 요거는 좀 고려 한번 해보고요. 네 번째 한번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타이어가 옆방향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한다. 아, 그렇죠. 옆방향으로 미끄러지는 걸 방지하는 것은 리브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타이어에 이렇게 주행 방향에 홈을 판 거. 자, 그렇다면은 1번, 2번, 4번은 맞는데 주행 중 진동을 흡수하고 소음을 방지한다. 주행 중 진동을 흡수하는 것은 누가 하냐면 이 브레이커라고 하는 친구가 할 거 있죠. 브레이커. 네. 자, 이쯤에서 타이어의 모양을 다시 한번 보고 와 볼까요? 네, 이 그림인데 타이어의 명칭들을 보면 이 바닥면과 닿고 있는 것은 트레드라고 표현하고, 지금 이 트레드의 지금 모양, 패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아래쪽이 브레이커라고 해서 이게 충격을 흡수합니다. 예,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을 해주는 거고, 이 카커스는 골격을 유지해 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 비드라는 친구가 있는데, 요건 이제 림과
타이어의 연결하는 부위에서 이 타이어가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끔 와이어를 넣어서 강성을 유지해주는 이런 비트 상황들을 비드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숄더라는 용어도 있고 약간 어깨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이드 월이죠, 월. 사이드 월이라고 하는 부분, 옆부분인데, 네, 이 부분은 타이어의 각종 기호를 표시하는 거죠. 여기 타이어의 각종 상태들을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사이드 월에 존재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타이어도 잠깐 와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에 해당이 되겠죠. 진동 흡수하는 건 뭐라고 그래요? 브레이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기관에 장착된 상태의 펜벨트의 장력 점검 방법으로 적당한 것은 했어요. 우리 문제 중에서 대부분 타이어의 펜벨트라는 것을 많이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펜벨트의 개념을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크랭크 축 분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펌프 분리가 있고 그 다음에 발전기 분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한 번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벨트로 연결한 이 친구를 우리가 이제 팬벨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팬벨트.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팬벨트의 장력이 부족하면 워터펌프도 안 돌 것이고 발전기도 안 돌니까 엔진한테는 오버히트, 그죠? 열이 발생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오버히트라고 하고 오버히트 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발전기에서는 발전이 잘 안 이루어지겠죠. 그죠? 네, 이런 이제 상황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팬벨트 점검의 장력은 뭐 손으로 눌러 가지고 점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손으로 누르려면 이게 구동이 된 상태에서 누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지하고 누른다. 정지하고 점검한다. 이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벨트의 길이 측정 게이지로 측정한다. 길이 게이지가 아니라 이 장력 게이지라는 것이 따로 있으니까 이게 있으면 하면 좋고요. 없으면 이제 손으로 눌러서 하는 거죠. 뭐 벨트의 중심을 엄지 손가락으로 눌러서 하는 것도 있고 엔진을 가동하면서 점검하지는 않고요. 발전기의 고정 볼트를 느슨하게 해서 점검한다. 이거는 거리가 좀 발전기 고정 볼트를 느슨하게 하면 이 장력이 풀려요. 그죠? 오히려 장력이 풀립니다. 이게 장력을 조절하는 것이 누구가 조정하냐면 이 발전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장력을 조절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번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벨트의 중앙을 10kg의 힘으로 눌렀을 때 처지는 양이 13에서 20ml이면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것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7번째, 지게차 주차 시 취해야 할 안전 조치로 틀린 것입니다. 예, 지게차를 어떻게 주차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죠. 포크를 지면에서 20cm 정도 높이에 고정시킨다. 이거 포크를 지면에서부터 포크를 20cm 이상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죠? 20cm 이상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다칠 수가 있다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닥에 완전히 밀착시킨다가 정답입니다. 네, 요건 틀렸고요. 엔진을 정지시키고 주차 브레이크를 잡아당겨 주차 상태를 확인한다. 당연하죠. 포크의 선단이 지면에 닿도록 마스트의 전방을 약간 경사지게 한다. 이것도 좋은 얘기고요. 시동 스위치의 키를 빼내서 보관을 합니다. 네, 이것도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어려운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7번은. 자, 8번으로 갑니다. 화물을 적재하고 주행할 때 포크와 지면과의 간격으로 가장 적당한 거. 이 문제도 상당히 지게차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간격. 예, 보통 20에서 30cm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노면에서부터 포크의 위치가 20에서 30cm를 올려야만 어떤 장애물에 걸리지 않고 주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9번째.
지게차 운행전이에요. 운행전 작업 안전을 위한 검사 방법으로 틀린 것을 찾습니다. 우리가 지게차를 주행을 할 적에 안전 점검을 할 적에 운행 전에 하는 게 있고 운행 중에 하는 게 있고 운행 후에 하는 것을 이게 세 가지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를 물어보는 거죠. 시동 전에 전후진 레버를 중립에 놓는다. 네, 시동할 적에는 중립에 놓아야만 차가 순간적으로 앞으로 튀어나가거나 뒤로 후진하는 일이 바로 발생하지 않겠죠. 두 번째, 화물 이동을 위해 마스트를 앞으로 기울인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울이면은 좀 위험하죠. 요거는 이제 20cm 수평을 유지하면서 다니시는 거고. 예. 그다음에 방향지 시등과 같은 신호 장치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는 것 좋죠. 작업장의 노면 상태를 확인한다라고 했는데, 예. 이런 것들은 틀린 거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기울인다가 이제 틀린 거죠. 화물의 이동을 위해서 마스트를 앞으로 기울인다. 자, 여기는 화물의 이동을 위해서 티트 레버를 당겨 마스트를 뒤로 기울인다 이렇게 나왔어요. 각도도 좀 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 4에서 6도 정도 뒤로 후진한 다음에 후경한 다음에 후경, 그죠? 전경, 후경 이런 말을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후경한다. 그렇게 주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문제 갑니다. 10번. 지게차죠. 지게차 작업 시 안전사항으로 옳지 않은 걸 찾습니다. 화물의 바로 앞에 도달하면 안전한 속도로 감속해야 된다. 좋은 얘기. 포크의 간격은 팔레트 폭의 2분의 1 이상 4분의 3 이하 정도로 유지해서 적재해야 된다. 예, 요게 균형 잡기에 화물의 균형 잡기에 아주 좋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가 또 자주 나올 겁니다. 자, 세 번째, 포크 삽입 시에는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가속 페달을 밟는다. 예, 요거는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죠. 네 번째, 화물이 불안정할 경우는 슬링 와이어나 로프 등을 사용을 해서 지게차와 결착한다. 그런데 이 슬링 와이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거나 결착하는 이런 친구를 우리가 슬링 와이어라고 합니다. 슬링 와이어들은 이렇게 구멍이 아래 위로 이렇게 와이어가 연결이 돼서 이렇게 구멍이 있는 이런 와이어를 슬링 와이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화물 결착할 적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슬링 와이어 이런 말로도 활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로 갑니다. 도로교통법상에서 정의된 긴급자동차가 아닌 것은 했어요. 이 긴급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도로교통법 관련된 문제에서는 굉장히 자주 출제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별표 뭐 한 3개 정도를 줄 수가 있습니다. 1번 응급 전신 전화 수리공에 사용되는 자동차. 긴급한 경찰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예, 이것도 긴급 자동차에 해당이 되죠. 위독한 환자 수요를 위한 혈액 수송 운송 차량. 네. 그다음에 학생 운송 버스. 아하. 그러면 이게 학생 운송 버스는 우리가 긴급 자동차로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1번, 2번, 3번 해당하는 자동차들이 긴급 자동차에 해당이 되고요. 이 외에도 이제 여기는 소방차가 있네요. 소방차. 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등도 긴급 자동차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12번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교차로에 진입되었을 때 황색 등화로 바뀌었을 때 행동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원래 이제 이 등화에서 적색이 있고 그다음에 황색이 있고 그다음에 녹색이 있는데 이 황색은 뭐 적색에서 녹색으로 변할 때 중간에 끼는 요 친구를 우리가 황색이라고 하는데 어떤 교차로에 진입을 하시게 되면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차가 교차로에 진입하자마자 황색 등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예, 빨리 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빨리 진행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진입 전에는 멈추라는 얘기죠. 이게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입하기 전에는 멈추라는 얘기죠. 멈추라는 얘기. 네. 자, 자회전을 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해서 황색등으로 바뀌었을 때 행동으로 옳은 것은, 자, 그 자리에 정지해야 된다. 네,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지하면 안 되고요. 빨리 그 상황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교차로를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번, 정지하여 정지선으로 후진한다. 좌회전을 중단하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까지 후진한다. 신속히 좌회전을 해서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된다. 네, 요게 가장 적당한 단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2번에 4번으로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겠죠. 네, 13번 문제.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 당하는 차에 조치로 옳은 것입니다. 1번, 앞지르기 할 수 있도록 좌측 차로로 변경한다. 이거 좌측 차로는 앞지르기 하는 것이니까 이쪽으로 변경하면 안 되시겠죠. 네. 두 번째, 일시 정지나 서행에서 앞지르기 시킨다. 요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속도를 높여서 경쟁하거나 가로막는 등 방해를 한다. 네, 이런 거는 큰 위험이 있으니까 안 되겠죠. 보복 운전을 하시면 안 되겠죠. 네 번째, 앞지르기를 하여도 좋다는 신호를 반드시 해야 할 건 아니에요. 그죠? 네. 이거는 상식 가지고 푸는 문제니까요. 14번,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에서 통행에 우선권이 있는 차량이 있어요. 이거는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네. 좌회전하려는 차량, 우회전하려는 차량, 직진하려는 차량 중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하고 있는 차량, 이게 가장 우선순위로 보고 있는 거죠. 네. 이것도 상식으로 풀 수 있었던 문제인 것 같고요. 15번. 앞차와의 안전거리로 옳은 것은, 앞차와의 안전거리로 옳은 것은 특별하게 안전거리 규정이 이렇게 계산을 하면 물론 있습니다만은, 속도에 따른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일반 상식으로 볼 적에는 이렇게 안전거리라고 하는 것은 앞차가 급하게 섰을 때 바로 정지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를 얘기하는 거지요. 네. 자, 1번 보니까 앞차와의 속도가 0.3배 거리, 이런 계산법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앞차와의 평균은 8m 이상 거리. 이거 속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앞차와의 진행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거리. 네, 앞차가 갑자기 정지했을 때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 네, 요것을 가장 일반적인 안전 거리로 보고 있습니다. 자, 16번으로 가볼까요? 네, 16번 문제입니다. 건설기계 차량에 색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어요. 등록판 번호 색깔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1번의 관용, 흰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 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수입용은 적색 바탕에 흰색 문자. 네, 이건 수입용은 그 특별한 규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자가용인데 흰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 저번에는 이제 녹색 바탕에 흰색 문자에서 바뀐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문제고요. 네 번째, 영업용은 주황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 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 17번째. 건설기계관리법상 소형 건설기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 그렇네요. 그러면 소형 건설기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네, 건설기계의 종류가 상당히 좀 많은데 이 중에서 소형 건설기계를 한번 살펴보러 왔습니다. 소형 건설기계라는 것은 이제 3톤 미만의 굴삭기 또는 로더, 지게차, 이런 것들을 소형 건설기계라고 보고 있고, 또 3톤 이상에서 5톤 미만의 로더도 소형 건설기계로 보고 있고요. 5톤 미만의 불도저 및 콘크리트 펌프도 있는데 이동식의 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기압축기, 세석기 및 준설기도 소형 건설기계로 보고 있네요. 네, 그렇다면은 3톤 미만의 지게차 있었고요. 5톤 미만의 불도저도 있었고 5톤 미만의 굴삭기도 있었네요. 그래서 덤프 트럭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서 4번으로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건설기계를
검사 유효 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해서 운행하고자 할 때 받아야 하는 검사는 이거 실수할 수 있겠네요. 이거 계속 검사라는 말이 때문에 그죠? 예, 이 계속 검사가 아니라 끝나면 다시 정기 검사를 계속 받는 거죠. 그래서 정기 검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이 검사의 종류가 좀 있죠. 검사의 종류. 처음에 등록하는 것은 신규 검사, 그다음에 정기 검사라는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수시로 어떤 사고가 발생이 자주 일어나거나 노후화된 차량들은 뭐 수시 검사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검사의 종류의 다는 아니지만 잠깐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살펴봤고요. 19번에는 정기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 검사 대행자는 며칠 이내에 신청인에게 검사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됩니까? 라는데 이거는 검사를 좀 빨리빨리 받는 게 좋으니까 5일 이내로 검사의 신청을 통지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검사 법규이기 때문에 검사 법규를 한번 살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네. 자, 20번입니다. 시도지사의 직권 또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기계를 등록 말소시키는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걸 찾는 거죠. 1번, 건설기계를 교육,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네, 요거는 이제 뭐 배우는 어떤 학교나 또는 뭐 학원도 마찬가지죠. 학원이나 학교나 또는 직업학교나 이런 데에서는 이 말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지게차들을 말소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고요. 능력이라기보다는 뭐 말소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네. 두 번째, 건설기계를 폐기하는 경우 당연히 말소해야겠죠. 거짓 혹은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 등록을 했는데 발견된 거예요. 부정한 방법이. 그러면 이런 것들은 말소가 당연히 강제 말소가 되는 거죠. 네 번째, 건설기계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말소에 해당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경우 외에도 1번, 2번, 3번 뭐 이런 외에도 건설기계를 수출할 때 또 도난당했다고 신고가 돼서 도난이 확정될 때 이럴 적에도 말소를 할 수 있게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21번으로 갑니다. 자, 에어클리너가 막혔대요. 에어클리너고 하는 것은 엔진으로 흡입되는 공기의 이물질을 막아주는 친구를 필터를 우리가 에어클리너고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은 걸 찾습니다. 공기가 잘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공기가 안 들어가니까 농후한 혼합비가 연결이 돼서 배기 색깔은 검은색이고 출력은 저하된다. 예, 요게 맞는 얘기죠. 배기색은 흰색이며 이 배기 색깔이 흰색인 경우에는 뭡니까 이게 엔진에 오일이 연소될 때 이 흰색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출력은 저하된다. 세 번째, 배기색은 무색이며 출력은 커진다. 배기색은 흰색이며 출력은 커진다 했는데 여기서는 1번이 가장 좋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22번. 자, 윤활유에 첨가하는 첨가제 사용 목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윤활유에는 그 오일만 넣는 게 아니라 엔진 오일의 그 특성에 맞게끔 여러 가지 첨가제를 집어넣어서 엔진이 가장 출력이 좋게 만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첨가물질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뭐 첨가물질 점도를 높이기 위한 점도 지수 향상제라는 것도 들어있고요. 응고점을 높게 해준다. 목적이죠. 응고점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얼어버리는 온도를 얘기하는데 이 어는 점은 그 높아지면은 안 되겠죠. 어는 점은 아주 낮게 만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0도에서 얼어버리면 엔진의 오일의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산화 방지제, 유성 향상제. 유성이라는 것은 이제 오일이 벽에 딱 달라붙어서 잘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성질을 유성이라고 하지요. 네, 22번에는 응고점을 높게 해준다가 답이 틀린 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23번입니다.
피스톤 링의 3대 작용이 아닌 것은 했어요. 우리 피스톤 링의 3대 작용은 좀 자주 나오는 문제라서 링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네, 피스톤 링은 이와 같이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 어떤 간극을 기밀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링을 이렇게 끼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밀 유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밀봉 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밀봉 작용, 이거를 기밀 유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서 발생한 열을 여기 있는 냉각수 있지요. 냉각수 쪽으로 열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열 전달 작용도 있고요. 그러면서 냉각 작용이 아니라 아이고, 예, 오일 제거, 오일 제거 기능이 있는 거죠. 오일 제거. 여기 있는 오일들을 완전히 밑으로 내려서 제거시키는, 실린더 벽에 묻어 있는 오일을 제거시키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1번 압축링이라고 하고 얘는 2번 압축링이라고 하고 이 친구는 오일링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 링에 대한 그 기능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피스톤이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기밀 유지와 냉각 작용과 열 전달이 냉각 작용이죠. 그다음에 오일 제거 이러한 기능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본다고 했는데 오타가 좀 나온 문제가 좀 있어서 네. 약간 저도 당황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응력 분산. 자, 응력 분산은 어떤 것이 하는 거냐면 오일이 그죠? 오일의 역할에 해당이 됩니다. 오일의 역할. 어디에서? 베어링 속에서 있는 오일들이 힘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24번 엔진 오일 여과기가 막혔다는 것을 대비해서 설치하는 것은 이 여과기가 막혔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엔진 오일의 여과기가 막히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오일 공급이 힘들겠죠. 네, 엔진 오일 시스템은 이렇게 그 오일 스트레이너를 통해서 엔진 오일이 공급이 되면 여기 있는 오일 필터를 통해 가지고 실린더 블록을 지나면서 각종 클러치가 아니죠. 이거 크랭크 축이죠. 크랭크 축에 엔진 오일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이 압력을 밀어 가지고 실린더 헤드 부위에 캠축까지 공급한 다음에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이 중에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밸브 중에서 네, 안전 밸브라는 친구가 있어요. 여기 있는 안전 밸브는 오일의 압력이 너무 높거나 그러면 부하가 걸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뒤로 오일을 빼내는 역할, 그러니까 일정한 압력 이상이 되면은 오일을 빼는 작업을 우리가 이제 안전 밸브다, 릴리프 밸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일 필터를 걸쳐서 나가는데 오일 필터가 막혀가지고 더 이상 오일이 공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네, 이런 경우에는 오일 공급을 필터를 걸치지 않고 여기 있는 밸브가 스프링 장력을 이기고 올라가서 예, 이렇게 오일을 다시 공급해주는 밸브를 우리가 바이패스 밸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염이 있는 물 오일이지만 오일이 아예 끊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바이패스 밸브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이거 여기 있는 안전 밸브는 그죠? 과도한 압력 조정,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거고요. 이 바이패스 밸브는 오일 필터가 막혔을 적에 오일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끔 하는 밸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밑에 있는 이 친구는 이제 오일 팬에 해당이 되겠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보면 이 문제의 답이 보이겠죠? 네. 설치에 대비한 것은 바이패스 밸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25번입니다. 예, 다음 중 커먼레일 디젤 기관의 연료 장치의 구성품이 아닌 것이에요. 커먼레일의 디젤 기관의 연료 장치 구성품. 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읽고 넘어가 볼까요? 분사 펌프가 있냐, 커먼레일이냐, 고압 펌프냐, 인젝터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자, 커먼레일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기계식 펌프, 기계식 디젤 장치의 연료 흐름 관계를 좀 보면 먼저 연료 탱크에서 연료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 연료 공급 펌프가 있어요.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거죠. 펌프의 순환을 위해서. 그 다음에 연료가 이렇게 지나가서 필터를 걸쳐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펌프가 여기 분사 펌프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분사 펌프. 근데 분사 펌프 안에서는 이제 이 펌프에 의해서 압력이 형성이 되면 여기 딜리버리 밸브의 장력을 이기고 밸브 장력을 스프링 장력을 이기고 들어가서 노즐에 들어가서 연료를 분사하는 이러한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연료 탱크, 필터, 연료 공급 펌프, 분사 펌프, 그다음에 플런저 펌프, 노즐 이러한 순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데요. 마지막에는 뭐 리턴 파이프까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CRDI 엔진은 어떤 거냐라고 한다 그러면 CRDI 엔진은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자 제어 밸브니까 전자 제어 밸브라고 하는 것은 이 인젝터가 컴퓨터에 신호를 받아서 오픈한다는 얘기예요.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의 그 연료의 흐름 과정을 보면 저하 펌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저하 펌프 연료 탱크에서 저하 펌프가 아니라 연료 탱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연료 필터를 걸쳐서 요 라인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저하 펌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하 펌프. 그 다음에 고압 펌프로 연료를 이렇게 이송을 하게 되죠. 그럼 고압 펌프에서 고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 연료 압력 커먼 레인, 커먼 레인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압력 센서가 신호를 받아가지고 여기 압력이 높다 낮다를 판단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압력이 높으면 연료를 뒤로 리턴 시키는 양을 늘리고 그거를 우리가 연료압 조절기라고 하는데 압력이 너무 낮으면 구멍을 막아서 압력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여기서 이 파이프 내의 압력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역할을 누가 한다? 연료 압력 조절기가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의 구성 요소는 탱크, 필터, 저압 고압 펌프, 그다음에 커먼 레일, 압력 센서, 압력 조절기, 그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인젝터, 컴퓨터.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CRDI 엔진의 구성 요소로 일단 확인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들어왔더니 이제 이쪽에서 없던 거, CRDA에서 없던 것들은 분사 펌프가 없었죠. 이건 누구예요? 이건 기계식이었죠. 기계식 펌프에만 분사 펌프가 있는 겁니다. 26번. 엔진 오일이 많이 소비되는 원인이 아닌 것입니다. 엔진 오일이 너무 많이 소모가 된대요. 자, 이런 경우는 피스톤 링의 마모가 심할 때, 피스톤 링의 마모가 심하면 공간이 뜨죠. 요 사이에 공간이 뜹니다. 그러면 엔진 오일이 올라와요. 벽을 타고 올라와서 연소가 되기 때문에 마모가 심합니다. 또 실린더의 마모가 심할 때, 같은 얘기죠. 뭐, 이 피스톤과 이 링 사이에 요 간극, 그죠? 그러니까 피스톤과 피스톤 실린더 벽과의 요 간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커지면 압축 압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엔진의 오일이 타고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기관의 압축 압력이 높을 때 밸브 가이드가 마모가 심할 때, 요것도 오일 소비의 원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 밸브 가이드라는 용어가 또 어떤 것인지 잠깐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밸브의 구조인데요. 지금 밸브가 실린더에 이렇게 장착을 시킬 때, 이렇게 밸브가 밀착되는 부분은 이제 밸브 시트 밸브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프링이 있고, 리테이너, 스프링을 누르고 있는 리테이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밸브 가이드라는 얘기예요. 요게 밸브 가이드. 그래서 이 밸브 가이드가 마모가 심하면 요 사이에 구멍이 커서, 그죠? 구멍이 커가지고 위로 지나가는 엔진 오일이 이 안으로 타고 들어와서 연소되기 쉽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밸브들의 종류가 이렇게 있다. 요게 그래서 위에는 이제 밸브 가이드 실이라는 거를 달아가지고 오일이 유입되는 걸 방지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밸브 가이드 고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확인됐으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번에 압축 압력이 높을 때는 엔진 오일 소비가 원인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2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발전기는 어떤 축에 의해 구동되는가?
이거 또 나오네요. 우리 발전기와 팬벨트에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자주 언급되는데요. 다시 한번 그려드립니다. 자, 크랭크축, 그다음에 물펌프, 그다음에 발전기, 이 세 개의 형태를 하나의 벨트로 이렇게 연결된 구조가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팬벨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팬벨트. 네. 그래서 뭐의 구동력을 얻는 겁니까? 크랭크 쪽에 있는 이 구동력을 얻어서 다 회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크랭크 축에서 동력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8번 디젤 기관의 연료 계통에서 연료의 압력이 가장 높은 부분은 어디입니까? 라고 했어요. 인젝션 펌프와 노즐 사이, 필터와 탱크 사이, 인젝터와 펌프 사이, 인젝션 펌프와 탱크 사이, 탱크와 공급 pom프 사이. 이제 이것도 우리 디젤 기관의 어떤 그 내용 구성을 좀 보고 오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걸로 볼까요? 우리가 CRDA 엔진 연료 압력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 좀 인젝터가 있고요. 여기 고압 펌프가 있어요. 고압 펌프에서 밀어낸 압력이 나와가지고 연료를 쏘야 되니까 인젝터와 고압 펌프 요 사이가 가장 압력이 높지요. 네, 여기서는 이제 연료를 그냥 밀어 올리는 정도만 될게. 저압 펌프까지는 압력을 연료를 밀어 올리는, 연료를 송환시키는 정도만 압력이 있고, 실제 가장 높은 압력은 고압 펌프에서 발생된 연료가 쌓이는 요 라인에 해당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젝션 펌프와 노즐 사이. 여기서는 저는 CRDI를 보고 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계식 내용을 표현하고 있네요. 뭐 기계식이라 하더라도요. 뭐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을 좀 가지고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디젤 기관의 KO에서 우리 연료 라인의 연속 라인의 과정을 보게 되면 여기 있죠. 여기는 분사 펌프에서 고압을 만들어 가지고 노즐, 예, 이때의 가장 높은 압력이 형성된다는 얘기죠. 네, 이런 문제도 지게차 문제에서 나오고 있네요. 네, 우리 자동차 정비 기능사에도 없던 문제가 우리 산업 지게차에서는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한 문제가 있었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문제 28번에서 29번으로 넘어갑니다. 29번 건식 공기청정기의 세척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 건식은 그냥 뭐 에어로 공기 압축기로 불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기가 이렇게 해서 엔진 실린더로 이렇게 들어갈 때 여기 클리너가 이렇게 있으면요. 클리너는 먼지는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먼지가 이렇게 박히니까 청소는 어떻게 안에서 밖으로 이거 빼낸 다음에 내부에서는 청소할 수 없으니까 빼낸 다음에 밖에서 안에서 그죠?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불어내야만 먼지가 털리겠네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일 압축 공기로 안에서 밖으로 불어낸다. 공기로 불어낸다는 거예요. 3번이고 30번 축전지 터미널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입니다. 했어요. 축전지 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은 단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배터리의 단자. 예, 이 단자들이 12V에 뭐 80A에 있다면 이 단자들이 좀 부식이 좀 잘 되는 편이에요. 특히 이제 마이너스 부분이나 이쪽인데 여기서 이제 수소 가스가 스물스물 올라와 가지고 예, 이렇게 화학 반응에 의해서 부식을 일으키는데 요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를 좀 발라놓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발라놓는다가 아주 좋은 예방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1번 자, AC 발전기의 교류 실리콘 다이오드의 냉각은 무엇으로 합니까? 라는데 발전기의 구조를 좀 알고 계셔야 이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발전기의 구조를 잠깐 보고 네, 이 그림으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회로를 다 공부하라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이 스테이터 코일인데 스테이터 코일에서 교류 전류가 나오면 이 다이오드를 통해서 다 직류로 바뀌어 가지고 나가죠.
또는 여기 있는 다이오드가 이쪽에 있는 다이오드는 그러니까 플러스 다이오드라고 하고 이쪽에 반대편에 있는 것은 이제 마이너스 다이오드라고 하는데 이 다이오드들은 온도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온도를 식힐 수 있는 방열판을 이렇게 달아놔요. 예, 방열판을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방열판과 함께 다이오드가 플러스 다이오드든 마이너스 다이오드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 열을 식혀주는 친구를 방열판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영어로 히트 싱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히트 싱크. 그래서 다이오드는 어디에 같이 있다? 예, 히트 싱크에 같이 있다. 네, 요거를 찾아보려고 찾아보라고 문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다이오드 냉각은 히트 싱크로 한다. 요것이 정답이고요. 32번. 축전지의 전액으로 적절한 것은 했어요. 축전지의 전액. 이거는 축전지의 구조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축전지 구조는 이와 같이 플러스 극판이 있고 마이너스 극판이 있는데 플러스 극판은 뭐라고 합니까? 이게 과산화 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또 마이너스 극판은 해명 상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전해액을 사용하는 것은 이게 H2O와 황산을 섞어서 넣기 때문에 이 전해액이라는 거는 이제 전기가 잘 통할 수 있는 액체를 전해액이라고 하는데 중류수에다가 황산을 섞어서 넣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플러스 이온의 수소와 마이너스 이온의 황산이 들어 있습니다.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이제 우리가 방전을 하게 되면, 그죠? 방전을 하게 되면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여기 있는 황산이 극판으로 들어가서 화학반을 일으켜서 양쪽 다 황산납으로 변하고 황산납으로 변하죠. 황산납으로 변하고 중류수만 남네요. 전해액 속에는 중류수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산의 기운이 없는 친구들은 배터리 성능이 뚝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황산의 이동으로 인해서 전기가 발생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납산 축전지의 기본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해액은 무엇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묽은 황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으로 갑니다. 네. 12V 납산 축전지 셀의 구성으로 오른 것입니다. 이 셀이라고 하는 친구는 작은 단위의 어떤 방을 얘기하죠. 셀 6개의 셀이 2개, 6V의 셀이 2개 있다. 3V의 셀이 4개 있다. 2V의 셀이 6개 있다. 4V의 셀이 3개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배터리는 12V니까 뭐 곱하면 다 12가 나오네요. 그죠? 다 12가 나오니까 이게 1번이 맞는지 4번이 맞는지가 헷갈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배터리의 구조를 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배터리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배터리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이 요거 하나하나가 지금 다 셀이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셀. 이 셀 하나에는 완전 충전 시 2.1V의 전압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2.1V. 네. 그다음에 이게 6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6V는 완전 충전 시의 전압을 얘기하는 거죠. 또는 이제 셀당 방전 종지 전압이라는 것이 있어요. 2.1V에서 1.75V로 떨어지면 이제 방전이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1.75V가 곱하기 6개로 갔더니 약 10.5V, 그러니까 12V에서 10.5V, 약 2V의 전이차 가지고 배터리가 작동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뭐. 네. 몇 개 있다고요? 이 셀이 6개가 있습니다. 그림상으로도 봤더니. 네. 다시 문제로 와서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V 정도 되는 셀이 6개가 있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네, 34번 배터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배터리 터미널 중 굵은 것이 플러스이다. 예, 맞습니다. 굵은 것이 플러스가 맞고요. 플러스 극판이 좀 굵고 마이너스 극판이 좀 작습니다.
네,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배터리 탈거 시 플러스 단자를 먼저 탈거하는 게 아니라 1번 마이너스를 먼저 탈거하고 그 다음에 2번을 탈거합니다. 네, 이런 순서를 지키는 것은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순서를 지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점프 시동할 경우에는 추가 배터리를 직렬로 연결하면 큰일 납니다. 직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12V와 12V를 그죠?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직렬로 연결을 해버리면요, 이 전체가 몇 볼트가 돼요? 전체가 12V, 24V가 되는 거죠. 24V가 돼서 파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휴즈가 끊어진다든지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직렬로 하시면 안 되고 병렬로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배터리는 운행 중 발전기 가동을 목적으로 한다가 아니죠. 이거는 배터리는 운행 중 발전기 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동 시, 시동 시와 발전기가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전원 공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내용과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35번, 건설기계 장비에서 주로 사용하는 발전기로 옳은 것입니다. 건설기 장비 삼상교류 발전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삼상교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스테이트 코일에서 전기가 나올 건데 이렇게 120도의 어떤 각도를 두고, 그죠? 120도, 120도 각도를 두고 A라고 할까요? A, B, C가 세 개의 상을 갖고 120도의 상을 갖고 존재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삼상 교류 발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요거를 삼상 교류 발전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용어 정리를 좀 정의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래서 보통 자동차에서는 삼상 교류 발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36번, 변속기의 필요성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변속기는 시동 시 장비를 무부하 상태, 중립 상태를 N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로 할 수 있고요. 기관의 회전력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죠. 회전력 증대죠. 네. 그러니까 엔진의 RPM을 다운시켜서 토크, 회전력을 높이는 게 자동 변속기의 기본 개념이죠. 세 번째, 후진할 때 필요하죠. 저기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후진시, 그죠? 후진시도 필요하고, 환향을 빠르게 한다. 방향 제어를 빠르게 한다. 요거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속기의 필요성은 우리가 보통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해당이 되니까 요거를 좀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수동식 변속기가 장착된 건설기계에서 기어가 이상음이 발생한대요. 다음 중 원인이 아닌 것입니다. 기어의 백래시의 과다. 여러분들 이 백래시라고 하는 거는 기어와 기어 이빨 사이에 이게 기어라고 한다면, 그죠? 이게 기어라고 한다면 얘가 회전을 할 적에요. 요 친구의 요 틈을 우리가 백래시라고 표현을 해요. 백래시 이렇게 표현하는데 틈이에요. 틈. 기어와 기어 사이, 기어와 기어 사이의 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래시가 크면 진동이 생기겠죠? 충격이 가해서. 그래서 우리가 백래시 과다도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백래시가 어떤 개념인가를 알고 있어야만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배경 지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변속기 오일 부족. 당연히 오일이 부족하면 뻑뻑하게 움직이겠죠. 세 번째, 변속기 베어링의 마모 좋습니다. 웜과 웜기어의 마모. 웜과 웜기어는 이 벌레처럼 생긴 기어, 이 기어에다가 이렇게 벌레처럼 만들어 놓은 어떤 기어를 만들어내는데 이 기어들은 보통 이 변속 기어로서는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없는 내용을 집어넣기 때문에 웜과 웜기어는 주로 조향기어의 종류에 좀 사용하고 있다고 풀이를 해놨네요. 38번,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휠 얼라이먼트에서 토인의 필요성이 아닌 것입니다 했어요. 자, 이 토인 얼라이먼트에서 토인이라는 거, 얼라이먼트와 토인이라는 개념, 이것이 뭔가를 또 보고 오셔야겠죠.
네. 먼저 이 토인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캠버라는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캠버라고 하는 것은 바퀴를 앞에서 보았을 때 노면의 수직성과 타이어의 중심선이 이루는 각도가 캠버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캠버를 안 뒀을 적의 마찰면과 캠버를 두었을 때의 이 마찰면이 훨씬 더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핸들을 쉽게 돌릴 수 있다, 복원력을 쉽게 돌릴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캠버를 이렇게 부액 캠버를 두게 되면 바퀴가 요걸 면을 타고 바깥으로 이렇게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벌어진다고. 그래서 이 벌어지는 양을 계산을 하죠. 그 계산된 양으로 타이어를 안쪽으로 집어넣는 것, 이런 것들이 토인 토아웃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친구들은 A와 B의 거리가 앞 타이어의 뒷바퀴의 거리와 앞쪽 파트의 거리가 똑같으면 토인 제로예요. 근데 이제 바퀴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 거를 미리 대비를 해서, 뭐에 의해서? 캠버에 의해서 바깥으로 나갈 걸 대비를 하기 위해서 토를 지금 얘는 토 아웃이지만 이렇게 바퀴를 안쪽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바퀴가 살짝 바깥으로 벗어나게 되면은 타이어는 직진 상태로 돼서 주행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캠버에 의한 편마모를 방지하고 타이어의 직진성을, 그죠? 확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라는 걸 두게 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8번에 보면은 이제 타이어시 건설 기계의 휠 얼라이먼트에서 토인의 필요성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이렇게 뭐 보고 왔으니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1번 조향바퀴의 방향성을 준다. 이거는 방향성을 주는 것은 그 캐스터가 하는 역할인데, 네. 캐스터라고 하는 거는 바퀴를 옆에서 봤을 때 킹핀의 중심선이 노면의 수직선과 이루는 요 각도를 얘기하는 거지요. 이 친구의 중심선에 연결되는 여기에 무게중심이 있어서 바퀴를 자꾸 앞으로 진행하게끔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캐스터라고 표현하는데, 1번은 지금 캐스터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2번에 타이어의 이상 마멸을 방지한다. 예, 맞고요. 조향바퀴를 평행하게 회전시킨다. 바퀴를 옆방향으로. 그렇죠. 캐스터가 이렇게 캠버가 있으면 기울여 놓으면 이게 이 옆방향으로 미끄러지는 역할을 하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토인을 두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38번에는 1번이 답이 됐습니다. 39번 타이어식 건설기계에서 전후 주행이 되지 않을 때 점검해야 할 곳으로 틀린 것입니다. 앞뒤로 주행하지 못한대요. 자, 그러면 이제 타이로드 엔드를 점검한다. 변속 장치를 점검한다. 예, 변속 장치가 기어가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또 유니버셜 조인트를 점검한다. 예, 유니버셜 조인트가 빠져 있을 수도 있겠죠. 예, 주차 브레이크 잠김 여부도 확인한다. 네, 좋습니다. 타이로드 엔드는 이거는 이제 앞뒤로 주행하는 것보다는 핸들을 돌릴 때 그 바퀴의 움직임이 둔하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타이로드 엔드와 여기는 유니버설 조인트라고 하는 개념을 좀 보고 왔으면 좋겠네요. 네, 타이로드 엔드라고 하는 거는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있는 지금 너클과 너클과 연결되어 있는 요 부위가 타이로드 엔드에 해당이 되고요. 핸들을 돌리게 되면 이 핸들의 돌림의 힘이 조향기역 박스에 있는 안에 있는 이 기어들에 의해서, 이걸 우리가 이제 피니언 기어라고 하고 이걸 렉 기어라고 하는데 움직임이 발생을 하죠. 이거는 이제 핸들 조향의 움직임을 관여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이 바퀴의 주행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네, 타이로드 핸드가 불량하면 핸들 돌리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유니버셜 조인트라고 하는 거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네, 이런 부위. 유니버셜 조인트가 이게 회전을 전달을 동력을 전달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그죠? 동력을 전달시켜서 막 움직이는 건데, 이런 부위가 풀리거나 아니면 얘가 빠져 있고, 이 슬리브 부분이 빠져 있거나 그러면 동력 전달하는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죠? 네. 네,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셜 조인트라고 하는 개념하고 그다음에
타이로드 엔드에 대한 개념을 좀 잡고 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타이로드 엔드를 점검한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40번째 갑니다. 네, 40번 문제입니다. 실린더 헤드 가스켓에 대한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을 찾습니다. 자, 보기 예제입니다. 1번 강도가 적당할 것. 예, 그렇죠. 강도가 적당해야 할 것 좋죠. 보건성이 적을 것. 요게 좀 말에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죠. 세 번째, 기밀 유지가 좋을 것. 예, 헤드 가스켓은 기밀, 유밀, 수밀 이런 밀폐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밀 유지가 좋을 것도 좋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내열성과 내압성이 있을 것. 내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열에 강하게 강하고 내압성은 압력에도 강하고 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40번의 문제는 2번이 되겠습니다. 41번 지게차의 클러치판의 변형을 방지하는 것은 했어요. 이 클러치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와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클러치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안에 클러치 디스크가 동력을 전달해주면 여기 안에 있는 요 판을 얘기하는 거죠. 요 판, 요 판을 얘기하는데 이 판에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렇게 비틀링 코일 스프링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안에는 쿠션 스프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회전력을 충격을 흡수해 주는 거고 여기는 직선 충격을 흡수해 주는 요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것이 있는데 압력판, 그죠? 압력판에 어떤 그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은 어떤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좀 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압력판에는 클러치 판의 변형을 방지하는 것은 토션 스프링도 있고 그다음에 쿠션 스프링도 있는데 판 자체의 움직임은 우리가 쿠션 스프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42번으로 갑니다. 자, 일반적으로 건설기계의 유압 펌프는 무엇에 의해 구성됩니까? 건설기계의 유압 펌프는요. 힘이 엄청 좋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그 모터 펌프 가지고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엔진의 구동력을 얻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엔진 프라이휠에 의해서 구동된다가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43번. 자, 유압 장치에서 유압을 제어하는 방법이 아닌 것을 찾습니다. 자, 유압 장치에서 유압을 제어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압력을 제어하는 방법, 방향을 제어하는 거, 또 유량을 제어하는 거. 예, 이게 가장 큰 유압 장치 제어 방법의 세 가지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밀도 제어는 거리가 좀 멀고요. 자, 유압류 작동의 구비 조건이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점도는 뭐 유압류든 엔진 오일이든 작동류든 다 적당한 점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고요. 점도가 너무 크거나 작아도 안 되겠지만 응고점은 낮아야 된다. 예, 좋죠. 네, 응고점이 높은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내열성이 높아야 된다. 네, 열에 좀 많이 작동을 시키다 보면은 이 오일이 열을 받죠. 예, 보통 우리가 한 45도에서 한 55도 정도가 가장 좋은 작동 온도 범위라고 보는데 이거보다 온도가 높아 버리면은 견딜 수 없으면 점도가 큰 변화가 발생해서 작동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열이 열성이 높아야 된다. 좋은 얘기고요. 압축성이 높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압축성은 그 액체는 압축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비압축성 액체 이렇게 액체. 예. 압축성이 있는 것은 뭐예요? 기체가 압축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유압기호가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했어요. 유압기호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에 있는 이 친구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연결돼서 화살표가 있는 것은 용량이 변한다라고 해가지고 가변 용량이다라는 거고요. 이 화살표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모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터, 네, 모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는 것은 펌프라고 볼 수가 있어요. 펌프. 예. 그래서 유압 모터냐 펌프냐.
모터는 회전력을 얻는 것이고요. 펌프는 압력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호는 비슷한데 이렇게 정삼각형이냐 역삼각형이냐에 따라서 역삼각형은 모터이고 정삼각형은 펌프를 가리키는 그림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46번 유압 모터의 종류가 아닌 것이에요. 자, 유압 모터의 종류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네, 유압 모터는 기어 펌프가 있었고요. 이렇게 내접 기어처럼 움직이는 기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베인 펌프, 즉 날개를 이용을 해서 펌프의 압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우리가 베인 펌프라고 했고요. 플런저 펌프, 예, 상하로 움직이는 거죠. 아래 위로 움직이는 펌프인데 여기에는 이제 레디얼 플런저 펌프와 엑시얼 플런저 펌프 이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유압 펌프 용량 표시는 리터 퍼 민과 갈론 퍼 미닛 이런 두 가지의 용량으로 표시하는 것도 있었고요. 네. 요런 그림들을 이제 한번 보여드리고 가면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베인 있었고 플런저 있었고 기어 모터 있었고요. 나사 모터는 없었습니다. 예, 요게 답입니다. 자, 4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회로 내의 유압이 상승하지 않을 때 점검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어요. 유압 라인의 압력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예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일단은 탱크에 오일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점검하는 게 옳을 것이고 펌프로부터 정상 유압이 발생하는지 점검해 봅니다. 예, 펌프가 정상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기 탐성법에 의한 작업 장치의 균열 점검, 네, 요것은 우리 운전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죠? 이거는 유압 상승의 여부를 볼 수는 없어요. 네, 더군다나 작업 장치라잖아요. 작업 장치. 작업 장치라는 것은 뭐 우리 어, 포크 있죠, 포크. 이런 포크들의 균열 점검할 적에 사용하는 것이니까 요거는 유압하고는 거리가 좀 멀죠. 네, 오일이 누출되는지 육안으로 점검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기계차의 유압 회로가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라야만 할 수 있는 건데 잘 몰라도 작업 장치 하나만 알아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작업 장치는 포크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48번입니다. 착화성이 가장 좋은 연료. 착화성이 가장 좋은 연료로 옳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착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꽃이 없어도 연소될 수 있는 온도를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제 가솔린의 착화성을 찾아보니까 착화성은 약 300도 정도가 넘어가면 착화된다고 하네요. 불꽃이 없어도 될 수 있는 거. 중유는 한 310도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경유는 210도 정도. 그죠? 휘발성 우리가 중장비 차량에 디젤 차량에 사용되는 오일이 경유 아닙니까? 네, 등유는 뭐 석유라고도 표현하는데 등유는 한 254도 정도에서 착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 경유가 가장 좋은 연료로 보고 있습니다. 49번입니다. 어큐뮬레이터의 용도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어큐뮬레이터에 대한 기능 우리가 지난번에도 본문에서 봤습니다만은 네,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어큐뮬레이터라는 것은 이렇게 유압을 일시 저장하고 유압의 맥동을 소멸시키고 유압 에너지를 저장, 충격, 흡수 등에 이용되는 유압 장치의 필수 요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어큐뮬레이터라는 것은 이렇게 압력이 올라오면 내부에 질소 가스가 들어있는 이 블레이더라고 하죠. 블레이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방식은 지금 블레이더 방식의 어큐뮬레이터인데요. 블레이더라고 하는 거는 방광 같은 거죠. 주머니 속에 질소를 집어넣고 압력이 올라가면 줄어들었다가 압력이 사라지면 다시 팽창하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유압을 저장하고 맥동을 소멸시키고 에너지도 저장하고 충격 흡수해주는 뭐 이런 것들은 유압 펌프가 있는 이런 유압 회로내에서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또는 이거 말고도 다이어프램식 또 어큐뮬레이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막을 두고 가스와 액체의 구분을 줘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또 우리가 가스식이 다이어프램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네. 자, 아무튼 너무 깊게 들어간 것 같고요. 자, 이 친구는 압력을 보상한다, 에너지를 축적한다, 충격을 흡수한다, 또 맥동을 흡수한다, 뭐 이런 것들이죠. 릴리프 제어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49번은 4번으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50번입니다. 유압회로 내의 유압류의 점도가 너무 낮을 때 생기는 현상이 아닌 것이에요. 자, 유압회로 내에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유압이 점도가 굉장히 끈끈하다라는 얘기죠. 점도가 높다는 얘기는 끈끈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동 저항이 생긴다. 그럼 이렇게 뭐 엔진으로 본다면 이 피스톤 주변에도 오일이 있는데 이 오일에 의해서 저항이 생기죠. 점도가 너무 높으면. 그래서 저항이 생길 수 있다. 시동 저항이 커진다 볼 수 있고요. 오일 누설의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구멍이 생겼다고 봅시다. 오일이 이렇게 샌다는 얘기죠. 근데 점도가 크면은 어때요? 크면은 오일이 잘 안 새겠죠. 점도가 낮으면은 오일이 많이 발생하겠죠. 예, 그래서 오일 누설의 영향이 크다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회로 압력이 떨어진다. 예, 점도가 높으면 압력도 같이 올라갑니다. 점도가 높으면 오일 펌프 효율이 떨어진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시동 저항이 커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낮을 때를 물어봤기 때문에 낮을 때는 시동 저항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현상이 아닌 것은 1번으로 볼 수 있고요. 51번 포크의 부착 간격은 어느 정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했어요. 포크의 팔레트에다가 넣는 간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 내지는 4분의 3. 요거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52번입니다. 지게차에 사용되는 리프트 실린더와 틸트 실린더의 형식은 했어요. 리프트 실린더와 틸트 실린더의 위치를 한번 보고 올까요? 네. 여기 보니까 틸트 실린더가 이렇게 있고요. 리프트 실린더는 이제 이쪽 위로 올리는 요구의 리프트 실린더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리프트 레버를 올렸단 말, 당겼단 말이에요. 당기면 얘가 위로 쭉 올라갔죠, 그죠? 얘는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오는 거는 그냥 자중에 의해서 내려오면 됩니다. 굳이 유압을 넣을 필요는 없죠. 더군다나 여기다 짐을 싣고 있다면 내려오는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만 오일을 공급하는 것을 우리가 단동 실린더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바깥으로 위로 당기면 앞으로 당기면 내려오게 돼 있고 틸트 레버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틸트 레버는. 그러니까 전경과 후경을 제어해주는 친구가 틸트 레버인데, 틸트 실린더인데, 이거는 한쪽으로만 오일을 넣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오일을 집어넣어서 동력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복동식 실린더를 사용하게 되는 이런 실린더가 해당이 됩니다. 네. 요걸 그림을 한번 보고 와서 문제를 푸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틸트 실린더는 뭐라고요? 복동 방식이고 리프트 실린더는 단동 방식이다.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힘을 전달하는 거고요. 복동은 오른쪽 왼쪽 다 힘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복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3번 지게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지게차의 등판 능력은 경사지로 오를 수 있는 최대 각도로 표시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최대 인상 높이는 최대 인상 높이는 마스트가 수직인 상태에서 최대 높이로 지면으로부터 포크 윗면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자, 우리가 최대 인상 높이. 네, 지금 요와 같은 친구죠. 얘가 이제 만약에 이게 끝까지 올라갔다고 가정을 한다면 노면으로부터 요 윗면까지의 요 친구가 최대 인상 높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최대 올리는 거죠. 인상 높이. 네, 요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문제. 지게차 전폭이 짧을수록 최소 직각 통로 폭이 넓어진다. 예, 이거는 이제 어떤 거였냐면 이렇게 직각 통로를 진행을 할 적에 지게차가 이렇게 넘어올 적에 이 통로의 폭을 우리가 직각 통로라고 하는데요. 이 지게차의 전폭이 작다면 이게 작다면요. 요만큼 작다 그러면 폭은 더 작아도 되겠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전폭이라는 것은 지게차의
앞바퀴와 뒷바퀴 앞에서 봤을 때 좌우에서 나오는 최대 그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자, 네 번째, 포크 인상의 속도는 밀리밀리 퍼 센트크이며 부하시와 무부하시로 나누어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직각폭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좁아진다가 답이 되는 거죠. 좁아진다. 그죠? 네. 자, 최대 인상 높이, 최소 직각 통로가 어떤 개념인지 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그림에서 지게차의 축간거리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다. 축간이나 축과 축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앞축과 뒤축 사이의 거리. 예, 이게 디귿이 가리키는 거고요. 여기 앞축과 요 마스터까지의 거리를 오버행이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오버행. 그 다음에 기억 바트는 뭐 포크의 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끝까지는 전체의 길이니까 전장에 해당이 되죠. 또는 이제 전고라는 것이 있죠. 여기서 이것까지 간다 그러면은 이게 전고가 되겠죠. 전고. 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축간거리는 디귿이니까 3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지게차의 메인 컨트롤 밸브의 레버 작동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랬어요. 지게차의 메인 컨트롤 밸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펌프가 있고, 그죠? 펌프가 있고 여기에 오일의 흐름을 이렇게 제어해주는 이 밸브가 있죠. 이거를 이제 메인 컨트롤 밸브라고 메인 컨트롤 밸브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때의 오일이 이제 어떤 실린더 작동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죠. 실린더의 작동으로 이제 들어간다. 오일을 집어넣으면 얘가 작동한다는 얘기죠. 자, 리프트 레버를 밀면 리프트 실린더에 유압류가 공급된다. 고려 한번 해보죠. 리프트 레버 들어 올리는 레프트죠. 리프트 레버를 당기면 리프트 실린더에 유압류가 공급된다. 리프트 레버는 이렇게 생긴 건데 얘를 앞으로 당기면 리프트가 위로 쫙 올라갔죠. 여기 있는 이 포크가 쫙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때 유압이 공급됐다는 얘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거예요. 밀면 오일이 공급되는지 당기면 공급되는지. 당길 때가 공급이 되니까 밀 때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자, 틸트 레버를 밀면 틸트 실린더에 유압류가 공급된다. 또 틸트 레버를 당기면 틸트 실린더에 유압류가 공급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좀 깊은 문제네요. 왜냐하면 리프트 레버는 단동 실린더예요. 단동 실린더. 그러니까 이렇게 오일을 한쪽만 넣는 거예요. 한쪽만. 근데 이 틸트 레버는 이 마스트를 앞뒤로 경사지어야 되기 때문에 일을 2번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피스톤이 있으면 여기다 오일을 집어넣느냐 여기다 오일을 집어넣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죠. 움직임이. 네. 그래서 얘는 복동 실린더예요. 그래서 복동 실린더는 틸트를 사용하니까 밀건 당기건 다 유압이 발생하는 거고요. 리프트 레버는 단동 실린더를 사용합니다. 이 실린더의 이름을 이 개념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단동 실린더는 당길 때만 유압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6번입니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관리상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까? 그랬어요. 추락의 위험이 있으면 떨어지지 않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안전띠, 로프를 사용한다. 예, 이게 가장 좋은 얘기죠, 뭐. 네. 자, 그다음에 57번 작업 시 일반적인 안전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사용 전에 장비를 점검합니다. 사용 전에 장비 숙지법을 숙지합니다. 장비는 취급자가 아니어도 사용한다. 회전체는 물체에 손을 대지 회전하는 물체는 손을 대지 않는다. 네. 장비는 취급자만 다뤄야 되겠죠. 아무나 다루면 또 다루지 못한 사람한테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자, 연삭 작업 시 반드시 착용해야 할 보호구는 연삭 작업이라는 것은 어떤 숫돌이나 이런 것이 회전체에 물건을 갈아내는 거죠. 그러면 비산물이 막 튀니까 이런 것들은 보안면을 써야겠죠. 얼굴 보호하기 위해서. 네,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58번
토크렌치의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토크렌치라고 하는 것은 렌치처럼 생긴 거지만 요 끝에 끝자락에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정기 있어요. 조정 나사가 있어요. 그래서 토크를 사용하는데요. 얘는 잠글 때만 사용하는 겁니다. 잠금 시에만 작동하는 거고, 항상 왼손은 여기 위에다가 좀 대놓고, 그죠? 여기다 대놓고 오른손은 당기는 거죠. 자기 몸 쪽으로 당기는 겁니다. 토크 렌치 사용법에 대한 어떤 기본을 물어보는 건데, 자, 렌치 끝을 한 손으로 잡고 돌리면서 눈금 게이지를 확인한다. 네. 한 손으로 잡고, 렌치 한 손으로만 잡고 돌리면 안 되고요. 그래서 틀린 거고, 왼손은 렌치 끝을 잡고, 오른손은 지점을 누르고 게이지 눈금을 확인한다. 그러면 이거 거꾸로 한다는 얘기죠? 이게 거꾸로 이렇게 되면은, 왼손은 끝을 잡고, 그죠? 왼손은 끝을 잡고, 오른손은 여기를 잡으면, 이거는 푸는 거죠. 풀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토크렌치 사용법에서 틀린 거기 때문에 얘는 틀렸다고 볼 수 있고요. 렌치 끝을 양손으로 잡고 돌리면서 눈은 게이지 눈금을 확인한다. 양손으로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고정시켜야 되니까 한 손은 항상 토크렌치의 요 한쪽 끝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자, 오른손은 렌치 끝을 잡고, 오른손은 이렇게 왼쪽 끝을 잡고, 오른손은 끝을 잡고 돌리고, 왼손은 지점을 누르고 게이지 눈금을 확인한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만은. 6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각 볼트 너트를 조이고 풀 때 사용하는 공구는, 뭐 볼트 너트를 조이거나 풀 때 사용하는 거, 이거는 복스 렌치에 해당이 됐죠. 네. 정확하게 토크를 조일 적에는 이제 토크 렌치가 되겠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1회 CBT 문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적중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려고 이것저것 그림을 섞어가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CBT 적중 모의고사 제2회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장시간 강의를 들으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